자, 이번에 볼 거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이 행정법이라는 거의 특질을 볼게 될 건데요.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문제로는 안 나오다시피 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진짜. 한 최근에 5개년치 정도 문제에서는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막 깊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법치주의라는 것에 의해서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 작용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뭐죠? 헌법이야, 헌법. 그리고 이 법률이라는 것은 항상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어떤 개념이냐? 만약에 우리 재산권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헌법에 재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권의 이 37조에서 뭐 여러 가지 국가작용, 국민들의 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너를 때려가지고 너한테 어떤 금전적 손해를 가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 금전적 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다 이 헌법 37조의 재산권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것들이에요. 구체화하는 것들. 자, 그럼 행정법이란 것도 똑같아.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의 구체화법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헌법의 구체화법. 근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헌법도 같이 개헌됩니다. 왜? 헌법이란 건 항상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러면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냐? 실제로 있습니다. 헌법에 가장 처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헌법 내용에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없어졌어. 다른 이상한 걸로 할까? 사회주의도 하고 공산주의도 하고 막 그런 걸로 가려고 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조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고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같이 개헌을 합니다. 헌법에서 만약에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거에 기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변화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도 헌법이 개헌하게 되면은 행정법도 같이 개정되게 돼요. 헌법의 내용 그대로 담고 있는 게 행정법이니까. 근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 이 도구, 기술, 수단적 법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도구적 법, 기술적 법, 수단적 법. 자, 아까 제가 행정조직법 얘기를 하면서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라는 계급 체계도 다 행정조직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산주의로 바뀌고 사회주의로 바뀐다고 해서 이 2등병, 1병 체계가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존재해도 되겠죠. 단지 우리 행정부가 공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국방이란 걸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도구, 이 기술적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은 굳이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네들은 헌법이 개헌된다 하더라도 개정되지 아니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모순된 거야? 하나는 헌법에 개헌되면 개정된다고 하고, 하나는 개헌되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얘네 둘이 모순된 건가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행정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지만 다 개별법으로 규율을 합니다. 개별법으로. 일반법으로 규율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으로 규율해요. 행정기본법에는 이런 내용밖에 없어. 우리가 행정부가 신의성실을 다해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 그런 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야? 과태료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싶어. 그러면 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이런 법들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그 특징이 그 수만 가지의 개별법들을 통해서 규율을 해나갑니다. 수만 가지의 개별법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 법의 성질이 헌법의 구체화의 성질을 더 많이 띠고 있느냐, 아니면 도구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더 많이 띠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다르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모순되지 않는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가가 국민한테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수행을 하는 거고, 이 행정작용은 왜 수행을 하지? 공익 때문에 수행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공익 때문에 수행을 한다고. 자, 그러면은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 법을 당연히 지켜야겠죠. 행위 규범적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위 규범적 성질이다. 행위 규범적 성질이다. 이 행위 규범성, 줄여서 행위 규범성, 이게 공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공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공법하면 대표적인 게 형법 같은 거 있었죠. 형법. 만약에 이제 형법 250조 살인죄 딱 이게 있어. 그러면 이제 타인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하겠대요. 이 법 조문이 있으면 우리는 그 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나의 행위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성에 따라야 한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행위 규범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행위 규범성. 자, 그럼 사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개인 간에 여러 가지 행위들, 여러 가지 법률 행위들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때 우리가 꼭 법을 보고 하나요? 여러 가지 행위할 때? 내가 이거 분필 팔 거야. 분필 팔 때 법 조문을 보고 분필 판매에 관한 법률, 아 이게 있으니까 분필을 얼마에 팔아야 되겠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그냥 분필 1,000원에 살래? 1,000원에 팔 거야. 살래? 물어보고, 아 싫은데요, 1,000원 너무 비싸면, 아 그래? 1,000원에 살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다가 1,000원에 살게요 하는 사람 있으면, 아 그치, 우리 같이 계약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하기 싫은데 행위 규범적 성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거야?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사적 자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적 자치.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민사관계 같은 것들은 다 사적 자치 원리로 풀어나가요. 하고 싶으면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거야. 하고 싶으면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사법, 민법이라는 거는 왜 존재를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민법은 왜 존재할까? 재판 규범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판 규범성. 재판에서 쓰려고 해요. 재판에서.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한 500만 원을 빌렸어요. 500만 원을 빌리고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돈 갚으세요, 빨리 갚으세요 얘기를 하겠지. 내가 돈을 처음엔 갚을 생각이 있었다? 근데 돈 빌리고 나서 그걸로 코인을 했는데 완전 폭락했어.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돈 내놔 하고 찾아왔더니 지갑을 봐라, 계좌를 봐라, 계좌 오히려 마이너스 찍혀있지 않느냐. 그래서 돈 못 줘, 미안해, 돈 못 줘. 어쩔 수 없지, 내가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뭐 할 거야? 민사소송으로 빨리 돈 내놓으세요, 민사소송 제기해야겠지. 그때 민사소송에서 이 민법을 본다는 거야. 이 사법을 그때 보는 거야. 사법을 그때 봐가지고, 야 너는 지금 채무를 갖고 있네, 언제까지 이행한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갚아? 빨리 갚아야지.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민법으로 이용해갖고 너한테 강제집행 들어가서 네 재산 그냥 다 팔아버린 다음에 얘한테 강제로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서 민법이란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규범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법의 가장 큰 특징, 재판 규범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눠져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눠. 이름만 봐도 알 것 같아. 강행법규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야. 강제성.
그래서 법에서 강제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강행법규예요. 임의법규는 뭐야? 임의성이 있어, 임의성.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가 임의법규입니다. 공법은 주로 어딜까? 강행법규. 주로 공법이 강행법규고요. 주로 민법, 이 사법이 임의법규입니다. 근데 주로라는 표현을 썼죠? 모두가 꼭 그런 건 아니야. 모두가. 민법 중에서도요, 강제성, 강행법규로 띈 강제성이 있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대리모 출산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리모 출산금지. 아, 이런 건 하지 마.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대리모 출산금지 같은 거. 어찌됐든 간에 주로보다, 주로 공법, 임의법규는 주로 사법. 그 다음에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개인의 의사보다 법규가 더 중요되거든. 당연하지.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하면 강제가 아니라 그건 임의적인 거잖아. 강제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보다는 법규가 더 중요한 개념이 돼요. 만약에 이놈이 법규를 위반했어. 만약에 법규를 위반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이거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겠지. 잘못했다 얘기를 할 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효력법규냐 단속법규냐. 효력법규 같은 경우는 그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효력에 대해서. 그래서 법규를 만약에 위반했다, 법규를 위반했다, 효력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 자체가 무효입니다. 다만 이거를 가지고 처벌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다거든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아무런 행위도 안 한 거야. 그럼 처벌할 게 뭐가 있어? 얘가 뭔가 잘못된 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란 것도 없는 거야. 처벌을 못 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효력법규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계획법을 두어서 처음부터 무효면서 동시에 처벌까지 하겠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뭐다? 처음부터 무효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겠다? 처벌은 안 해. 이게 원칙이에요. 단속법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갑니다. 얘는 효력은 계속 유효예요. 효력은 계속 유효하지만 다만 처벌을 할게요 라는 겁니다. 다만 처벌을 할게요. 주로 공법은 이 단속법규에 해당합니다. 주로. 효력법규는 주로 사법에 해당하고요. 아까 대리모 출산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리모 출산금지. 뭐 문제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대리모라는 개념이 뭐야? 내가 갑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 근데 아내가 불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을이라는 여자를 찾아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이를 대신 낳아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 그 아이를 낳으면은 이 출생신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갑의 이름, 내 아내의 이름으로 내 아내가 낳았습니다 하고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모의 개념이야. 근데 어떻게 할까? 이거 사법이라고 했지. 사법이니까 효력법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대리모 계약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요. 대리모 계약의 효력 자체를. 그럼 애는 누구 애가 되는 거야? 갑의 애가 아니라 을의 아이가 되는 거야. 그 친모인 을의 아이가 되는 거야. 이 대리모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니까. 그 다음에 단속법규. 주로 공법이라 얘기를 했어요. 살인죄. 내가 살인죄 위반했어.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나는 처벌받는 거야. 처벌. 효력이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으려면은 무효 얘기하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벌떡하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어날 수 있어? 없지. 효력은 계속 유효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처벌만 하겠다. 이걸 가지고 단속법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임의법규. 임의법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법규보다 의사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얘기를 하겠다. 의사가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 임의법규라는 건 왜 존재해? 우리가 만약에 이 의사가 불분명할 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불분명할 때 이때 이 불분명한 의사에 대한 해석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석 기준. 불분명한 의사에 대한 해석 기준으로서 활용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법의 특징입니다. 행정법이란 건 이제 어디로 갈까? 주로 거의 절대 다수가 강행법규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절대 다수가 단속법규로 갈 겁니다. 단속법규로.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 파트에서 효력법규가 되는 쪽이 있고 단속법규가 되는 쪽이 있어요. 행정행위 파트에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무효다. 특허나 인가 같은 경우는 무특허행위, 무인가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다. 무허가행위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만 처벌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꼭 있어야지만 공부할 수 있냐? 그런 건 딱히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출제 안 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해요. 그렇구나.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번에 볼 것은 법원이란 걸 볼 겁니다. 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우리가 사법부 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자 자체가 기관할 때 원자가 아니라 근원할 때 원자입니다. 근원. 법원이란 건 뭐냐? 어떤 행위들에 대한 어떤 행위나 작용에 대한 그 인식이 근거가 되는 법 또는 그 법의 존재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위나 작용이 인식의 근거가 되는 법 또는 그 법의 존재 형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성문법, 불문법 여러 가지 딱 써드렸죠. 성문법으로서 뭐?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 다음에 자치법규들, 조례규칙, 그 다음에 불문법에 관습법, 판례법, 일반 원칙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애들이. 법원은요 얘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네 말하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제외할게요. 딱 한 가지만. 이 행정규칙은 법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원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법원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은. 이 행정규칙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법원으로서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위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작용을 할 때 만약에 내가 1번 원칙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면은 나한테 내가 소송을 걸 거 아니야. 소송 걸었으면은 나한테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 작용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거야. 위법한지 적법한지 이 위적법 여부에 대해서 인식을 할 거야. 그때 뭘 보고 하는 거야? 이 법원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법원을 보고. 법원을 봤을 때 너가 일반 원칙을 위반했네.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다. 너는 행정법의 법원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 하면 그냥 위반하면 안 되는 법. 우리가 배우는 법. 다만 뭐만 빼고 행정규칙만 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행정규칙이란 놈은 왜 빼는 걸까? 이게 행정규칙이란 놈은 왜 빼야 하는 걸까?
우리가 행정규칙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행정부를 거대한 회사라고 놨을 때 사내규칙인 거예요. 사내규칙. 행정부를 거대한 회사라고 놨을 때 사내규칙 같은 거예요. 내가 삼성의 사내규칙에 뭐 이런 게 있어. 출근을 그런 게 있을 리는 없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출근을 할 때는 반드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착용해라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 지금 넥타이 맸어 안 맸어? 안 맸네? 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출근한 게 위법한 걸까요? 나 이제 경찰 와갖고 나 데려가서 처벌하나? 아니지. 왜? 첫 번째, 난 일단 삼성 직원이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삼성 직원이었다면 그럼 그때는 진짜 위법한 걸까? 아니지. 경찰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경찰이 왜 와? 날 왜 잡아가? 뭐만 하는 거야? 삼성에서 그냥 야 너는 왜 사내규칙 위반했냐? 이번 달 보너스 없어. 이 정도 얘기가 끝나는 거죠. 위법한 게 아니야. 위법이 아니라 그냥 사내 규율을 어겼을 뿐인 거야. 범죄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범죄자가. 우리 학원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습을 10시까지 하지 않으면은 잘못됐다. 자습은 항상 밤 10시까지 최소한 10시까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내가 10시까지 자습 안 했어. 나 8시까지만 하고 술 먹고 놀았어요. 내가 위법한 거야? 나 범죄자야? 아니지. 학원에 그런 게 있든 말든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한 건 아니죠. 행정규칙도 그러합니다. 행정규칙은 단순히 사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행정규칙을 국민이 됐든 국가가 됐든 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위법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단순한 사내규칙일 뿐이에요. 위반을 할지언정 위법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이제 진도를 나아가면서 배울 거예요. 자세한 것들은 나아가면서 배우겠지만 원칙은 어떻게 하겠다. 위반해도 상관없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위반을 했어. 행정규칙을. 공무원들이 위반을 했으면 그냥 그 자체적으로 징계받고 끝입니다. 야, 왜 사내규칙을 위반했어? 자체적으로 징계가 끝이지. 공무원 보고 위법하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렇게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했을 때 그 행정작용이 다른 법들만 지켰으면, 행정규칙 빼고는 다른 법들만 다 지키고 행정규칙만 위반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위법한 행정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없어요. 적법한 행정작용이 돼. 만약에 우리 국민이 행정규칙을 위반했어. 왜 삼성의 회사 아닌 사람은 삼성 사내규칙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행정부 사람이 아니면은 행정규칙 위반했다고 해서 그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징계는 물론이고 그 다른 기타 부수적인 그 어떠한 제재도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야. 이게 행정규칙의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성이 없다. 법원이 뭐라고? 위반하면 안 되는 법. 위반해도 되니까 법원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각 법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법규, 명령, 행정규칙 같은 것들은 어차피 행정입법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행정입법 파트에서 배울 거고요. 조례나 규칙은 아예 안 배울 거예요. 조례나 규칙은 아예 안 배울 거예요.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나오는 판례 몇 가지가 있어. 그거는 그냥 진도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외적으로는 조례나 규칙 문제에서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아예 안 가르칠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뭐 큰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입법부를 배울 필요가 없어. 우리 헌법 시간 아니죠. 행정법 시간이죠. 얘네 문제로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합니다.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나오는 게 있을 때마다 각 진도에서 끄집어서 얘기를 할 거고, 헌법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헌법은 뭐만 알고 있으면 돼? 헌법에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 최고 규범이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최고 규범이구나. 법률은 뭐만 알면 돼? 의회에서 제정하는구나. 그 다음에 헌법 다음으로 쓰는 애들이 법률이구나. 이것만 아시면 끝이야.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불문법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불문법들을 먼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관습법이라고 있어요. 관습법. 이름만 들어도 돼. 관습이야. 관습. 원래 우리한테 일정한
행정 관습들이 있었어. 행정상의 관습들이 있었어. 근데 이 관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행정부가 계속 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저거를 지켜야 되겠구나. 행정부가 뭔가 법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괜히 저러는 게 아니겠지. 아, 우리 국민들 법을 잘 알아 몰라. 몰라.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이 너무 전문적이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맨날 와가지고 국가가 공무원이 맨날 여기 학원 와가지고 학원 수업 잘하고 있나요? 한번 확인하고 가. 그걸 맨날 하고 있어. 맨날 한 10년을 했어.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수업 듣고 있는데 공무원 한번 뜨고 와갖고 잘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하고 가. 그러면은 아, 오늘도 왔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법으로 해도 되나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이런 법적 신뢰가 생겨버려. 행정관습이 오래 굳어지면 국민들은 법적 신뢰가 생겨버립니다. 아, 법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난 법 잘 모르겠지만 법에 그런 내용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쟤네가 저러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을 했을 때 이 관습 자체가 실제 법이 돼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불문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행정관습에 대해서 객관적 요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정한 행정관습이 지속될 것, 객관적 요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국민의 법적 신뢰가 발생할 것, 이걸 가지고 국민의 주관을, 국민의 개인의 감정을 봐야 되니까 주관적 요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 두 가지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관습법을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국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니다, 불필요하다, 불료하다. 필요설, 불효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가의 승인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형식적 요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형식적 요건. 이런 형식까지 취해 주어야 관습법이 인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수설 입장 그리고 판례 입장은 어디로 가느냐? 불효설이 판례 입장입니다. 불필요하다. 국가가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관습을 믿고 있네요. 이제부터 이거는 우리가 법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라고 굳이 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국가가 그런 말을 안 해줘도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 두 가지만 충족을 했다면 그냥 법으로 인정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요, 나중에 신뢰보호 원칙이란 거에서 배울 겁니다. 그 이유는 신뢰보호 원칙 때문이에요.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일반 원칙 얘기를 하면서. 신뢰보호 원칙은 좀 어려운 거고 배울 게 많은 것들이라 좀 나중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국가의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국민이 신뢰를 쌓는 때와 그 다음에 국민들의 관습에 의해서 국민들이 신뢰가 생길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국가, 행정 주체의 관습이냐 아니면 행정 객체의 관습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행정 주체의 관습이냐 행정 객체의 관습이냐. 행정 주체의 관습이 굳어져서 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행정선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정선례법. 행정선례법이라는 용어 외워야 되나요?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눈으로 그냥 한 번씩 복습을 할 때 한 번씩 보면서 익혀둡시다. 문제에서 나올 때는요, 행정선례법에 의로 옳지 않은 것 이딴 식으로 문제 절대 안 내고요. 나올 때는 행정선례법에 대한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행정선례법 어디서 봤더라, 관습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찾아 나가면 돼요. 그 정도만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행정선례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특징이 뭔데? 이 행정선례법에 대해서는요, 국세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규정? 행정선례법을 인정을 해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비과세 관행이 지속되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였을 때, 이 신뢰에 역행하는 세금 부과는 위법합니다 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일정한 비과세 관행이 지속되었을 때, 그리고 그 국민들은 이 비과세 관행에 신뢰를 했을 때 역행하는 세금 부과는 위법합니다. 비과세, 세금 걷지 않는 게 관행으로 계속 이어진 거야. 내가 분필을 샀어. 분필을 사면은 원래 분필값에다가 세금까지 같이 냈어야 됐잖아. 근데 분필이 이상하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계속 됐어. 그럼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분필이라는 건 내가 세법은 잘 모르겠지만 분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세금 안 내는 거구나 하고 믿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야? 분필 살 때 갑자기 세금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부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분필 세금 부과에 관한 법률 뭐 이딴 식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세법에 분필도 포함한다 이렇게 조문을 추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줘야지만 분필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해져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라? 만약에 내가 세금 부과를 했다, 그러면 너는 관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선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관습법에 대해서, 행정선례법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법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관습법 얘기 나온 다음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얘기 나오면 아 맞지? 하고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어. 더 기억해주면 더 좋고 더 좋지만 기억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객체의 관습. 이거는 다 곡물사용권들입니다. 곡물사용권. 곡물사용권. 곡물이 뭔데요?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으로 제공되는 물적 요소입니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물적 요소.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 도로나 하천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은 가지고 곡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로나 하천을 가지고 곡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거야. 내가 우리 집 앞에 강이 있어. 강이 있는데 여기에 마을이 있거든. 이 마을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 강을 계속 써왔어. 자, 식수로, 뭐 식수나 생활용수로 계속 써왔어. 근데 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마을 땅인 거야? 아니지. 강은 누구 거였어? 국가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강, 하천, 곡물 같은 것들은 다 국가 소유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강 국가 거야. 얘 내가 막 써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막 쓰면은. 근데 언제부터 썼어? 조선시대부터 써왔어. 그러니까 국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니네는 왜 이 강에 물을 쓰고 있냐? 쓰지 마! 라고 금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들은 아, 강을 조선시대 때부터 써왔으니까 아, 써도 되는구나. 행정관습이 있었고, 물을 쓰고 있는 관습이 있었고, 법적 신뢰, 아, 이 물을 써도 되는 거겠지. 설마 국가가 이걸 쓰지 말라고 하겠어? 내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법에서 이거 우리 물 써도 된다고 지켜주지 않겠어? 우리가 천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뢰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곡물의 사용권에 대해서 오래적으로 관습적으로 이게 관습적으로 굳어지고 법적 신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 이 곡물을 사용 불가한다, 금지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흐르는 물에 대한 사용권에서 유수사용권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유수사용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간단해요. 도로, 하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유수사용권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 관습법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관습법으로 인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곡물의 사용권 인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관습법은요, 문제로 거의 안 나와요.
걔는 오늘 지금 안 나오는 것들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놈도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출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행정설립법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다. 국가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요거 두 가지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관습법 부분에서 틀릴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된다. 만약에 내가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는데 관습법 파트에서 틀렸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했거나 덜 했거나 아니면 또는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틀리는 문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똑같이 틀리는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다 똑같이 틀리는 문제는 같이 틀리면 돼요. 제가 처음 OT 때 뭐라고 말했지? 행정법 100점 받는 과목이라고? 아니라고. 행정법은 90점, 95점에서 만족하는 과목이라고. 남들 다 틀리는 문제는 우린 같이 다 틀릴 거예요. 뭐만 맞출 거야? 남들 다 확실하게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출 거야.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할 거야? 영어 공부할 거야. 영어 공부해서 영어 최대한 100점을 목표로 영어는 끈질기게 공부할 거야. 그렇게 해야 합격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 뭐 크게 볼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습법 쟁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문법이랑 관습법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셀까? 물어봅니다. 누가 더 셀까? 자,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걸 왜 한다고?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신뢰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와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 중 어떨 때 더 강한 예측, 더 강한 신뢰가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신뢰가 발생을 하겠지. 더 강한. 내가 나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 난 법은 잘 모르겠고 내가 관행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 이거랑 자, 법에 여기 명문의 규정 이거 봐봐. 내가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법 얘기하는 놈이 신빙성이 있잖아. 그러면은 관습법이랑 성문법 둘 중에 누가 더 세다고 해야 될까? 당연히 성문법이 더 세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성문법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문법 보충적 효력설. 그냥 줄여서 보충적 효력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보충적 효력. 이게 지금 현재 판례의 입장이에요. 판례의 입장도 성문법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는 혹시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름만 얘기를 해줄게요. 반대는 성문법 개폐적 효력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폐적 효력설. 열고 닫을 수 있대요. 개정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대요. 관습법으로 성문법을 개정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대요. 그 말인데 이거는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판례는 보충적 효력에 보충적 효력에 그칠 뿐이지 개폐적 효력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판례법. 관습법은 관습이 굳어져서 법이 된 거라면 판례법은 뭐라고 얘기할까? 판례가 굳어져서 법이 된 걸 가지고 판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판례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소송기록이에요. 소송기록.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어떤 이유로 누가 승소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이거를 적어둔 게 판례라는 거야. 그 판례가 어떻게 됐다? 이 법으로서 인정이 돼가지고 일정한 판례들이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동종 사건에 대해서 해당 판례가 동종 사건, 그 다른 사건들, 같은 종류의 사건들을 어떻게 한다? 구속한다. 즉 따라야 된다. 그렇죠? 따라야 된다. 이거 가지고 판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 친구가 중간고사에서 50점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손바닥 세 대 탁탁탁 이렇게 때렸어. 다른 친구도 이제 50점 나왔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세 대만 때려야 된다는 거야.
4대 때려도 안 되고 2대 때려도 안 되고 3대 때려야 돼. 왜? 내가 이미 얘한테 3대 때리겠다라고 하는 이 판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판례가 바로 나를 구속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친구한테도 50점 나온 친구한테는 무조건 3대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판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판례법은 이번엔 어떤 영역에서 인정이 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법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해서 위헌 결정을 합니다.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아, 이거는 잘못됐어. 법이 잘못됐어. 위헌이야. 하지마. 위헌 결정을 했어요. 이 위헌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법이나 이런 법들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기속이란 게 무슨 의미라고 했지? 법에 의한 구속이란 뜻이에요. 법에 의한 구속. 무슨 말이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번 하게 된다면은 입법부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일단 이 법의 효력은 자동으로 효력 상실해요. 법은 이미 사라졌어. 입법부는 이제 뭐 해야 돼? 법이 없어졌으니까. 법이 공백이잖아. 법이 지금 비었잖아.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겠지. 우리가 낙태죄 같은 거 어떻게 됐죠? 정확히 이제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헌법 불합치는 이 위헌이랑 비슷한데 기간을 둔 거예요. 기간을. 경과 기간을 둔 거야.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빨리 개정해라 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때렸어.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 날짜가 지났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 그 낙태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돼도 된 거야? 뱃속에 있는 애기는 내가 맘대로 때려 죽여도 상관이 없어진 거야, 지금은. 이런 법적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입법부는 빨리 그 공백 부분에 대해서 법을 새롭게 제정을 해야겠죠.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자면은 이 낙태죄가 그냥 낙태하는 게 무조건 죄가 아니에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던 거는 무조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태아라고 하는 애들도 헌법 안 배우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태아라는 애들도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갖고 있어요. 그거랑 이제 여성들은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갖고 있어. 이거 둘이 싸운 거거든.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해, 자기결정권도 중요해. 근데 낙태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낙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생명권 중요한 건 인정하는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둘 다 챙겨주는 방안으로 법을 제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냥 낙태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총선 이후에 좀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경찰이 막 와서 야 너 낙태했지? 낙태죄 이러고 잡아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행정부도. 사법부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낙태죄로 끌려왔던 사람들 끌려와가지고 막 재판하고 있었어. 형사소송하고 있었어. 그러던 사람 다 뭐라고 해야 돼? 너네 무죄야. 다 나가. 무죄로 풀어줘야 돼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도 기속해, 법원도 기속해.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낙태죄 관련해서 누가 들어오면은 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안 돼, 무죄야, 돌아가.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만 돼요. 그러면 법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당하고 있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구속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판례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법원의 판례들은 판례법으로서의 법원성이 인정이 될 수 없을 거냐라는 게 또 문제로 나옵니다. 일반 법원 같은 경우. 일반 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이런 게 있느냐? 없어요. 일반 법원은 이 모든 국가기관, 타 국가기관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법원 같은 경우. 심지어는요, 1심 법원에서
판단 한번 해도 2심 법원에서 이건 아니지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은 어떤 법원에서는 이거 안 돼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그래 안 되는 거 맞아 하고 했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아니 이건 되지 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있어요. 우리 행정법에서 그딴 판례들은 안 배우겠지만 그 경찰 준비하는 애들이 그런 판례들을 되게 많이 봐요. 형사법원 쪽이. 타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 어겨도 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판례법으로서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학설 대립. 즉 판례법으로서의 법원성을 긍정하겠다, 부정하겠다 두 가지로 나눠요. 부정설은 그냥 뭐라고 할까? 야, 일반 법원의 판례는 기속력이 없다. 기속력이 없다. 이 헌재 위헌 결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긍정설은 뭐라고 얘기하냐? 똑같이 얘기해. 맞아. 법적 구속력 없어. 왜?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사실상 구속력.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무슨 말이야? 자, 내가 대법관이 되고 싶어. 내가 대법원장이 되고 싶어. 대법원장. 내가 이 사법부로 올라가서 끝까지 쭉 올라가서 대법원장이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아직 지방법원 판사야. 완전 쪼무레. 그 중에서도 완전 쪼무레기야. 내가 그런 와중에 야, 대법원들의 판단이 다 싸그리 틀려먹었어 이딴 얘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상 할 수 있기는 해. 근데 눈치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난 빨리 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싸바 하면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잘 보일 수 있어 없어? 야, 당신 그거 틀렸어 이러고 있으면은 잘 보일 수 있어 없어? 내가 당장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당신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봐. 원장님이 이제 뭐라고 해? 그치, 내가 틀렸지. 근데 너 이제 학원 그만 다녀.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원장님이 틀렸어도 원장님 맞죠 그렇죠. 중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원장님한테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 관계야? 법적으로? 아니지. 법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사실상 구속력에 의해서 나는 원장님한테 원장님 충성 한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란 거야. 그런 개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의 구속력에 의해서 어차피 이후 사건들에 대해서 판례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법원성을 인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긍정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형사법원 가면은 이상한 거 되게 많다고. 아닌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판례가 구체적으로 법원성, 판례법 무조건 인정, 일반법은 무조건 인정 이렇게 판례를 때린 거는 없어요. 없기는 한데 판례의 태도를 잘 보면은 다 부정설 쪽인 듯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나올까? 문제 다 판례로 나온다 했지. 근데 판례로 방금 내가 얘기했지. 정확하게 딱 판례법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없다고. 어떻게 나올까? 안 나와요. 문제로 안 나와. 그냥 견해 대립이 있다. 일반 법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이 정도로 나오고요. 또 이제 7급 애들쯤 가면은 사실상의 구속력에 의해서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정도로가 나옵니다. 그 이상 절대 출제 못 해요. 대신에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라는 표현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법을 배우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쌍둥이로 같이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항상 나올 거야. 항상.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다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법원 파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다른 부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행정, 행위 파트, 소송 파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일반 원칙이죠. 근데 일반 원칙은 얘기할 게 엄청 길어. 그리고 다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부분부터 합시다.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거에 다른 성질들부터 보고 마지막에 1번 원칙을 들어갈게요. 일단 10분 쉬고 볼게요.